반갑습니다. 네. 강아지똥 우리 정승각 작가님 모시고 몇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중계예요. 그래 말입니다. 지금 우리 한글 박물관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이 강아지똥이라는 그 전설적인 이 그 이야기책, 예. 그림책 예. 이렇게 그림 작가로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이 강아지 똥은 1968년에 예. 기독교 아동문학상 공모 거기에 이제 권정승 선생님께서 응모를 하셨어요. 권정선 선생님이 이제 작가신데 이제 이야기 작가. 예. 원고지 30매가 응모 요건이었어요. 근데 선생님은 글을 넘치게 쓰신 거예요. 한 60매 가량 쓰셨는데 이제 줄여도 하여튼 50매 해가지고 네. 넘치게 내셨어요. 그래서 69년도에 당선된 거죠. 그러니까 제1회 기독교 교육 잡지 기독교 아동 문학상 1회 수상작이에요, 강아지똥.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 아는 사람만 아는 작품으로 오다가 제가 80년대 초반에 권정생 선생님 그 어릴 때부터 쓰신 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쓴 시집이 나왔는데 어머니 사시는 그 나라에는 이라는 시집이 묶여 나옵니다. 그런데 시화가 없이 나와요. 초판이. 그래서 출판사에서 뒷표지에다가 시화를 그려주세요. 공모를 해요. 거기에 제가 응모를 합니다. 그래서 인연이 그게 맺어졌군요. 제가 대학 졸업하던 애예요. 88년도. 와. 그래서 제가 다른 일 안 하고 그 선생님 시만 붙잡고 1년간을 지내요. 졸업하면서 10월달 마감이었어요. 예. 88년도.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응모했는데 제가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권정생 선생님의 시를 가지고 공부를 한 셈이 돼요. 권 선생님의 문학에 대해서 제가 점점 좀 알게 돼서 강아지똥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강아지똥 그림책을 꼭 그려야 되겠다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 출판사를 기획안을 냈지만 계속 안 되다가 제가 94년도 그때쯤에 계약이 돼요. 아주 처음 생긴 출판사 갓 문을 연 길벗 어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 이 기획안이 받아들여져요. 그 기획안이 그 94년 이전에 우리나라 유수의 그 메이저 회사들의 기획안이 갔었지만 다 안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는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그 새로 간 문을 연 그 길벗 어린이를 아주 우연한 기회에 만났는데 거기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계약이 돼서 작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서 96년에 출판이 됐어요. 그럼 권정 선생님을 그때 처음 만나 뵀나요? 언제? 아니죠. 제가 이제 당선 작가니까 네. 88년도에 10월에 이제 제가 당선 작가가 됐는데 저는 그 당선 작가가 되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냐면 그 출판사에서 전속 작가예요. 그다음에 재판을 찍을 때 시화가 나오게 시화를 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당선돼서 저는 그 다음에 책이 나오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시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출판 미술 작가로 데뷔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판 그 그림 없이 시화 없이 나온 그 초판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책이 다 나가야 찍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언제 나갈 줄 알아요? 그 책이 언제 나간 줄 아세요? 제가 그 책을 기다렸으면 아마 그냥 목이 아마 기름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96년에 강아지똥 나오던 해에 시화가 실려 나와요. 그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제가 기다렸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이제 기다리지 못해가 책은 안 나오고 시화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다른 거를 할 수 있는가 계속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 권 선생님을 그래서 당선 작가니까 당연히 뵙죠. 그렇죠. 예. 선생님 그럼 그 강아지똥이 언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저는 이 책 작업을 할 때에
제가 한 10,000부 해 1년에 한 10,000부 정도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김치국부터 아셨어요. 저는 이 정도면은 한 10,000부 정도는 나가지 않을까 이랬는데 첫 해에 15,000부가 나갔어요. 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후속작 오소리네 집 꽃밭, 예, 황소 아저씨. 예. 역시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원작을 그림책으로 하라고 원고를 많이 줄여주셨어요. 아, 그래서 원작 강아지똥은 원고지 50매인데 그림책 강아지똥 글은 좀 짧게 선생님께서 많이 다듬어 주신 거죠. 아, 그러면 그 원작이 주는 느낌과 그 줄여서 그림책으로 이렇게 네. 선생님의 그림을 통해 재산생한 그 그림책의 차이는 뭡니까 결국? 원작은 말하자면 이제 초기 작기에 해당됩니다.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데뷔작이죠. 물론 그렇죠. 그 이전에 습작들도 있으셨습니다만은 69년에 발표된 작품이죠. 50주년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94년쯤에 선생님께서 다듬어 주신 글을 94년, 95년 선생님께서 다듬어 주신 글은 이제 선생님 작가로서 상당히 원숙한 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두 개의 글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상으로 이제 양이 줄어든 거죠. 줄어들면서 예. 오히려 그분께서 아까 말씀드리겠죠 시를 쓰셨어요. 원래 동시인이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권시. 그림책 글은 압축을 하면서도 운율이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뭘 산문을 길게 쓰면 안 되고 단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처음 장면에 그림책 글은 현재형으로 써져 있는데 69년도에 발표된 그 작품은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강아지 흰둥이가 똥을 누구 갔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과거형으로 돼 있는데 현재형으로 이제 그림책에는 현재형으로 쓰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런 섬세한 어떤 그 문체의 차이가 네. 주는 또 그리고 맛이 다르군요. 예. 무엇보다도 권 선생님은 그 몸으로 어떤 사물을 본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오감이 예. 그대로 글 표현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글에 눈에 훤하게 보이게끔 글을 쓰세요. 글을 읽으면 장면이 훤하게 보여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 아이들 미각이 자극. 그 다음에 후각, 예. 청각, 예. 이런 그 촉각 이런 것들이 글 속에 그냥 오롯이 담겨 있어요. 선생님 권정 선생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직접 뵙고 또 이렇게 많은 같이 호흡을 맞추셨는데 권정 선생님은 어떤 작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돌아가신 지가 지금 몇 년? 지금 올해가 11주기, 11주기죠. 작년에 10주기, 예. 2007년도 돌아가셨어요. 그러게요. 예. 권정생 선생님이 이 강아지 똥을 냈을 당시에 제가 출판했을 당시에 96년도 예. 그 기획안을 할 당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외국 그림책이 홍수처럼 한국에 쏟아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외국 그 정서, 외국 문학의 그 감성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그냥 다 말하자면 쏟아지고 있었던 시기에 한국의 정서를 담보하고 있는, 한국의 정서를 오롯이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 너무 필요했어요. 절실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띈 게 권정생 선생님이야말로 한국인의 그 정서를 가장 문학에 적절하게 아름답게 표현한 작가다. 강아지똥이 보여주는 한국의 정서란 건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선생님께 뵈면은 그랬거든요. 나는 글을 쓸 때 그림 그리듯이 글을 쓴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 글을 읽어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적인 글. 예를 들자면 여기 첫 장에 보면은 한 장면만 보여주시죠. 첫 장면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선 그 문학의 그 어떤 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보기 좋게 뭐랄까 선생님은 첫 번째 장면에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흰둥이 도린의 흰둥이가 똥을 넣었다고 해버려요. 예. 그런데 그 똥을 어디다 쌌는지를 11글자로 보여줘요. 눈에 보이게끔. 골목길 담 및 구석 쪽이에요. 이렇게 골목길이라고 하는 한국의 공간을 보여주면서 담 및 구석 쪽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눈에 보이게끔 쓰는 작가는 당시에 제가 한국 어린이 문학 그 명작 그림책을 기획을 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글을 쓰는 작가는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없어요. 이 살아있는 말을 쓰셨군요. 단문이면서 이렇게 눈에 훤하게 보이게 쓰잖아요. 골목길 담 및 구석 쪽이라고. 어떻게 그래서 어린이 문학을 보면 그때 당시에는 수식어는 요란해요. 애들 작품이니까 수식어는 막 갖다 붙이는데 저 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글을 읽었을 때는 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문장은 요란한데 그려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 내친김에 이 강아지 똥이 베스트셀러가 된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로 그런 거예요. 온몸으로 보고 쓰셨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소학교만 다니셨거든요. 일본에서 소학교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도권 교육을 그냥 그대로 받으신 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독학으로 문학을 하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사물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사물을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 그냥 몸으로 보고 쓰신 거예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고 쓰신 글이잖아요. 눈으로 보이게끔 글을 쓰시잖아요. 그 다음에 맛이 느껴지겠어요. 날아가던 참새 한 마리가 보더니 강아지 똥 곁에 내려앉아 콕콕 쪼면서 똥똥 에그 더러워. 이 글을 듣는 아이는 아빠나 엄마 무릎에 앉아서 엄마 아빠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읽어줄 때 귀에 들 때 자기는 똥을 씻지도 않았는데 참새가 지금 똥똥 에그 들어 자기도 더러운 거 문 것처럼 바로 아이들한테 전달이 돼요. 그리고 이제 청각 같은 거 이 장면에 보면 선생님의 문장이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흑덩이가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보통은 오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 소릿말을 써요. 그때 저쪽에서 소달구지가 덜컹거리며 오더니 갑자기 멈췄어요. 그러니까 덜컹거린다는 소릿말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췄다는 게 굉장히 극적으로 그러면서 장면이 딱 정해요. 이게 소리 청각적인 글이에요. 그다음에 촉각적인 글인데 촉각은 온몸에 퍼져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절정적인 장면에 그 촉각을 사용하세요. 여기 보면 이 장면이거든요. 이게 이제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았어요. 그리고서 이 장면입니다. 비는 사흘 동안 내렸어요.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자디잘게 부서졌어요.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어요. 강아지 똥이 비에 사흘 동안 흐물흐물하면서 자디잘게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고 땅 속으로 스며들어서 뿌리로 모여들어가는 장면을 정말 눈에 보이게끔 온몸에 느껴지게끔 쓰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대학교 때 있잖아요. 석고대생 사물을 재현하는 방법만 배웠어요. 이게 빛과 어둠, 명암 이런 식으로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릴 때 제가 만약에 대학 때 배운 대로 그리려면 이런 장면 못 그려요. 그러니까 비가 오를 때 저는 그냥 방문 열어놓고 비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젤을 놓고 말하자면 내가 앉은 자리에서 비라고 하는 대상을 그냥 쳐다만 보고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런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강아지 똥이 돼야 돼. 선생님은 그럼 이 책을 그리시면서 어떤 그림책 아니고 어떤 그림 작가 아니면 화가로서 화백으로서 어떤 그런 태도도 바뀌었. 깨우쳤죠. 예. 보는 사물을 보는 걸 깨우쳤죠. 그래서 이때는 제가 비를 맞았어요. 가서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비만 바라보고 이렇게 그려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비를 맞아보는 거야. 내가 똥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금방 사흘 동안 어떻게 사흘 동안 사람을 맞아요. 그냥 금방 삽시간에 다 젖는다고.
금방. 진짜 선생님 그림책은 요 그림책은 그 이야기가 그림으로 이게 마치 환생한 듯한 네.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이야기로 쓰면 듯한 아주 그런 혼연일체가 된 그래서 아마 그 저로 최고 하여금 사물을 보는 방법의 어떤 전환이라 그럴까요? 완전히 깨우쳐 준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장면에 이제 선생님이 결정적으로 이제 후각을 사용하시거든요.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면서부터 이렇게 보면 시각적이고 미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각적이고 후각적이고 그 촉각이 온몸에 퍼져 있잖아요. 촉각만. 다른 네 가지 감각은 머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절정적인 그 몸을 관통하게 만들고 몸을 온전하게 자극하게 만드는 그 촉각을 아주 결정적인 결정에서 선생님이 사용을 하고 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이게 주제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들한테 막상 읽어주면 오감을 아이들한테 그 귀를 통해서 온전하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최초로 100만 부가 돌파한 작품입니다. 아이들은 그림책 읽는 게 아니라 듣죠. 온몸으로 느끼는 들으면서 거는군요. 네. 그림을 읽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이렇게 참새가 마치 콕콕 쪼면요. 아이도 자기도 더러운 거 문 것처럼 아이들 동시에 느낍니다. 아, 예. 이게 스며들면요, 자기도 막 스며든다는 느낌을 가져요. 아이들이 이 그림을 읽어냅니다. 예. 그래서 그림책 작가는 읽을 만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아, 근데 이제 오늘날 보면 시각적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보면 색깔이 우선 굉장히 빠르잖아요, 전달이. 그러니까 그 시각적인 그 색채라든지 이런 선색형을 이게 눈을 자극하면 된다고 생각해. 오감을 모두 자극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특정 감각에 쏠려 있군요. 그게 네. 이제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왜 이런 탁색을 쓰지 이래서 저기 여기 보면 흰 장면이 없어요. 그렇죠. 이 제 그림에는 보통은 글을 쓰기 위해서 한쪽에 그림 그리고 한쪽은 비운다든지 그렇게 보통 해요. 근데 저는 제 그림을 보면 다 그림 속에 글이 들어가 있어요. 아, 왜냐? 아이들이 읽는 글이 아니에요. 아이들은 글을 읽지 않고 그림을 읽어요. 조형을 읽는 능력이 그림을 탁월해요. 읽고 느끼는 거죠. 예. 어른들은 그림을 읽는 조형 해석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아, 왜냐하면 오히려- 문자화됐고 인지 쪽으로 확 돌아섰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 어린 시절 특히 7살 이전의 아이들은 그 왜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청각 태교하잖아요. 이미 절대음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린 시절에 형성되거든요. 오감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글을 읽어줄 때 그 색채조차도 아이들은 느껴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저 흙덩이다, 강아지 똥이다, 이건 사과는 무슨 색, 빨강색, 뭐 바나나 무슨 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의사 전달 수단에 너무 얽매여서 애들한테 주려고 한다고, 주입시키려고 한다.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 이미 가지고 있어. 그걸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어른들이 오히려 그걸 거세하는 거예요. 제도권 교육. 왜냐하면 제도권 교육이라고 하면 결국 의식 전달 수단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의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무의식도 있거든요. 몸의 감성과 감각이 살아있거든요. 어릴 때. 근데 아이들이 그 감성과 감각이 살아있을 때 초등학교까지 올라가면서 애들이 점점점 문자화되고 시각적인 문자에 애들이 이제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애들을 그냥 누르죠. 그럼 애들이 이제 그런 나머지 감각들을 활용을 못하게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여기 충주의 성심맹화학교 아이들이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이 찰흙으로 만들잖아요. 훨씬 더 잘 만들어요. 걔네들은 의자 수업이 있거든요. 의자를 하나 만져보라면요. 보통 아이들은 앞을 보는 아이들은 그냥 의자를 만져보라면 만졌어요 이래요. 다 한결같이 그래요. 만졌어요. 왜 이미 눈으로 다 만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은. 앞을 못 보는 아이들은요 의자 만지려면 도와줘야 돼. 오면요 진짜 꼼꼼하게 만져. 안 보이 여기 이런데 막 밑에까지 다 한참 만진다고. 앞을 보는 아이들 절대 밑에 있는 나사 같은 거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의 오감은요 말에 다 보다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먹어봤어? 냄새 맡아봤어? 들어봤어? 만져봤어? 눈으로만 볼 때 보다라는 말 쓰지 않아요. 오감에 온전하게 다 보다라는 말을 다 씁니다. 근데 그 먹어보다 근데 만약 보다라는 말 빼잖아요. 먹었어?
들었어? 이거는 느낌을 묻는 말이 아니에요. 너 그 음악 들어보니까 어때? 라고 하려면 너 모차르트 음악 들어봤어? 너 그 저 빵 먹어봤어? 맛이 어때? 보다라는 말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그냥 조금만 이러면 막 문자로 그냥 숫자로 애들을 그냥 막 들이미니까 애들이 이제 그 다른 감성에서 숨이 막힙니다. 예, 선생님, 진짜 온몸으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온몸으로 느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리 그림책 읽은 아이들 네. 또 아니면 어른들, 학부모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아 글쎄요 어릴 때 그 특히 7살 이전에 아니 또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인데요. 책을 읽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목소리는 엄마 아빠의 목소리는 자연음이거든요. 특히나 하루 일주일에 이렇게 엄마 아빠랑 번갈아서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책을 이렇게 읽어줄 때 아이는 조형을 읽고 선색형을 읽어내고 그 엄마의 자연음으로 아빠의 목소리가 이 귀에 세방고리관 있잖아요. 그걸 치면서 들어가서 아이가 그 어릴 때 들은 어휘는 잊어버리질 않아요. 어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림과 함께 조응하면서 아이가 어휘를 듣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꼭 목소리로 아이들을 바쁘다고 해서 그 기계 음에다가 영상에다 아이들을 요즘에 막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다 맡기지 말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엄마나 아빠의 목소리로 또 아이가 설사 크더라도 어떤 자리에서 내가 이거 어떤 칼럼 읽었는데 야 여기 이런 얘기가 있더라 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 읽어준 한영원의 시와 나 혼자 읽었을 때의 시 맛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래서 읽어주는 거, 목소리로 읽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또 이렇게 충주에 사시면서 또 지역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충주 우리 한글박물관 개관 연구원 겸 또 이렇게 김산서 관장님 동지로서 아트 디렉터. 예, 여기서 이렇게 우리 한글박물관은 어떤 단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글박물관은 이제 작가 입장에서는요. 여기는 보물창고죠. 보물창고죠. 예. 저의 어떤 그 도서관이죠. 예, 도서관이라는 말이 참 딱 예. 맞는데요. 도서관이고 예. 자료실이고 예, 예. 자료 창고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뱅크예요, 뱅크. 그래서 선생님 그림책 그리는 또는 그런 어떤 활동에 영감을 주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럼요. 예.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 생활사나 모든 게 시각적인 거 모든 것들이 숨결들이 그냥 오롯이 다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정말 알찬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글학자 김슬옹이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